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독일 대표 출신 공격수 티모 베르너와 한 시즌 더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 영입이 아닌 임대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과정 속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포지션에 본래 새롭게 영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노팅엄 포레스트의 칼럼 허드슨 오도이의 영입은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토트넘의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베르너의 계약과 오도이 협상 무산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토트넘의 2024년 여름 이적 시장 최신 상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한국 시간으로 5월 29일 새벽,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5월 28일 오후에 티모 베르너와 임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2024-2025 시즌 한 시즌 더 라이프치히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 임대 계약에는 또 한 번 완전 계약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에 6개월 임대로 합류할 때도 올 여름에 완전 계약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나 토트넘이 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임대를 한 번 더 허락할까?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베르너의 계약이 2026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 되는 시점이 된다면 베르너의 이적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적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베르너 선수가 워낙 라이프치히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라이프치히는 토트넘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게 된 것 같습니다. 티모 베르너와 2024-2025 시즌까지 RB 라이프치히에서 임대 계약을 맺고 영구 계약 옵션이 포함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분데스리가 팀에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독일 국가대표 공격수 베르너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아시안컵에 자출되고 데안 쿨루세스키가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티모 베르너는 입단 5일 만에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렸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2대2 무승부 당시에 선발 출전했고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곧바로 활약했습니다. 올해 28살인 티모 베르너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3경기, FA컵에서 1경기 등 총 1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초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에 종료하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 13경기에서 브렌트포드와 빌라를 상대로 2골을 넣었고 3개의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임팩트를 보였죠. 시즌 막판에 베르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토트넘이 마지막 동력을 잃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짧은 기간에 분명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던 베르너인데요. 다만 여전히 베르너 선수에게 우려되고 있는 결정력의 부분이라든지 또 이 선수의 거액의 연봉은 토트넘이 완전 영입으로 확실하게 믿음을 주기에는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 공식 발표 직전에 파브리치오 로마노 이탈리아 출신 이적 전문 기자가 독점으로 가장 먼저 베르너의 재임대 계약을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6월에 발동할 수 있는 영입 옵션의 금액은 1,500만 유로 또는 1,600만 유로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230억 원가량의 금액인데요. 어떻게 보면 올 여름에 설정되어 있던 금액보다 낮아진 것이죠. 물론 1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가치가 기대치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1년 뒤에는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되고 라이프치히와의 계약 기간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적정한 협의를 했다. 라이프치히 역시 말씀드린 거액의 연봉 부담 게다가 실제로 올여름에 베르너를 강하게 원할 팀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토트넘에 임대를 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양측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베르너 선수가 시즌 막판에 부상을 당하지 않고 조금 더 활약을 하면서 뭔가 보여줬다면 바로 완전 영입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상으로 인해 온당한 평가가 내려지기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베르너 선수의 영입에 손흥민 선수의 의견이 반영됐다라는 국내 매체 또 영국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의 근거는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에 이 베르너 선수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 약간은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르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던 선수로 엄청난 활약을 펼칠 수 있고 팀을 위해 더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공개 지지를 표명했었어요. 이게 단순히 립 서비스만이 아니라 내가 베르너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그게 동료로서 해야 될 일이고 시즌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베르너가 토트넘에 머무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팀이 선수의 계약을 결정할 때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진 않고 또 주장의 의견을 꼭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와 맞지 않거나 조금 이제 불협화음이 있는 선수라면 당연히 이런 계약은 추진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베르너 선수가 독일 출신으로 손흥민 선수가
베르너가 오자마자 독일어로 말을 걸어주고 또 경기 중에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을 때도 조금 일부러 머리를 쥐어박으면서도 기운 내라, 할 수 있다, 좀 이제 강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끌어냈던 면들이 베르너의 경기력을 좀 향상시키기도 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통해서 베르너 선수가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결정력 부분도 조금은 향상된 모습 보여주면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뛴다면 베르너도 더 조금 포텐이 터질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고, 라이프치히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결정하는 과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손해일 수 있다, 더 손해를 보고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거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잉여 자원으로 쪼코로만 가끔 쓸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토트넘으로 좀 보내서 연봉 부담은 덜어내고 토트넘에서 확실하게 만개하게 만든 이후 내년 여름에 이적료라도 챙기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양 구단과 선수 본인에게도 맞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독일 매체 빌트에 따르면 토트넘이 베르너를 1년 더 임대하는 과정 속에 올 여름에 이제 설정됐던 이적료 총액이 1,700만 유로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1,700만이다, 1,800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베르너의 완전 이적 조건에는 옵션이 있었다, 즉 가변성이 있었던 것인데, 만약 토트넘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게 된다면 100만 유로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르너를 올 여름 6월 14일 이전에 완전 영입하기 위해선 1,800만 유로를 지급해야 되는데, 토트넘 입장에선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1,800만 유로를 지급해서 데려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왜냐? 베르너의 현재 연봉이 1,000만 유로에 가까운, 현재 토트넘 내에서도 최상급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의 백업 자원이자 혹은 상황에 따른 로테이션 자원, 준주전급 자원으로 사용되는 선수인데 그 정도의 연봉을 주기에는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내년 여름 로마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1,500만 유로, 1,600만 유로 정도의 이제 이적료가 내년 여름에 설정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빌트의 보도에 따르면 내년 여름에는 1,200만 유로에 영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계약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최대 1,500만 유로라는 걸 봤을 때 토트넘이 다음 시즌 분명히 목표로 삼는 것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이잖아요. 아마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내지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적료의 옵션이 붙을 것이다. 최대 1,500만 유로의 경우가 아마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내지 정말 빼어난 성과를 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1,400만, 1,300만 등 차등적인 좀 옵션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현재 토트넘이 기대하는 것은 베르너의 이적료를 깎는 것보다 팀이 2024-2025 시즌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그런 부분들을 가정했을 때 최대치의 이적료를 소개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찌됐거나 양측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선 베르너도 잘하고 토트넘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내년 여름에 베르너가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성사됐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슈레더 디렉터가 양측 모두를 위한 좋은 해결책을 찾아서 매우 만족한다, 베르너의 토트넘 임대는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베르너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베르너도 지금 라이프치히에서는 젊은 선수로 세대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 입지가 좁아졌고, 또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토트넘에 왔을 때 그 시간들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말씀드린 이 13차례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의 활약상을 보면은 입단하자마자 우선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참가와 클루세스키의 부상 상태로 인해 입단하자마자 정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맨유 원정 경기에 출전을 했고, 이 경기 2대2 무승부를 끌어내는 결정적인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달아 홈 데뷔전이었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도 3대2로 승리하는 과정 속에 어시스트,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강한 임팩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이후 함께 뛰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영리한 움직임 속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3대1 역전승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골을 추가했고, 에스턴 빌라의 4대0 대승을 거둘 때는 손흥민 선수의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본인 역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풀럼 원정 0대3 패배 과정에는 본인이 선발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베르너가 없는 상태에서 토트넘이 고전을 하다 보니까 베르너가 선발로 뛰어야 되는구나, 이런 내부 평가들이 나왔고, 포스테콜로 감독도 그런 판단 속에서 풀럼전 패배 이후 루턴전, 웨스트햄전, 노팅엄전, 뉴캐슬전까지 내리 베르너가 선발 출전을 하다가 아스널과의 경기에 불운하게 부상을 입게 되면서 그 뒤에 시즌 아웃이 된 겁니다. 그 부상이 아니었다면 사실 베르너가 물론
물론 풀타임을 소화했던 뉴캐슬전 0대4 참패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의 일정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았을까. 베르너의 속도라든지 또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한다면 역습 과정에서 리버풀전이나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베르너의 플레이 패턴을 보면 정확하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뛰었어요. 브렌트포드전에 토트넘의 선제골 허용 후 1대1 동점골을 만들어낸 과정은 왼쪽 측면에서 판더펜, 우도기, 그 다음에 베르너의 공이 연결됐죠. 측면 뒷공간에서 문전 안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무려 4명의 브렌트포드 선수 사이로 공을 쓱 밀어넣으면서 우도기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은 겁니다. 이 상황이 손흥민 선수가 우도기가 함께 보여줬던 그런 조합 플레이를 거의 그대로 구현했고, 여기서 우도기가 우당탕탕 하면서 들어가면서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는 어시스트로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브렌트포드전에 나왔던 토트넘의 두 골을 모두 이제 베르너가 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득점 후에 49분에 곧바로 또 한 번 나온 장면은 쿨루셉스키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드는 베르너를 향해서 전진 스루 패스를 줬고, 여기서 베르너가 하프라인 거의 부근부터 문전 왼쪽까지 혼자 힘으로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간 이후에 문전 우측 반대편으로 달려 들어오는 존슨을 향해 기가 막힌 크로스 패스를 깔아줬거든요. 이 패스를 그냥 존슨이 밀어넣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좋은 코스로 보내줬기 때문에 베르너의 어시스트 능력, 특히 베르너가 지금까지 측면에서는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때리는 조금 스트라이커와 골잡이에 가까운 역할을 했었는데, 토트넘에 와서는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윙이 정말 윙과 같은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조력자로서 뛰는 부분들, 특히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이긴 하지만 왼발로 충분히 날카로운 패스, 크로스, 컷백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하에서 베르너가 왼쪽 윙포워드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상대의 견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로 손흥민 선수가 뛸 때 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 라인이 그쪽으로 많이 쏠렸었거든요. 그것을 역이용 장면이 나왔는데 존슨이 우측면을 돌파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척 하다가 다시 뒤로 빠지니까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 라인이 다 딸려 나왔죠. 그때 베르너가 손흥민 선수가 교차되어가는 움직임으로 뒤로 빠져 들어가면서 존슨의 패스를 밀어 넣었는데, 이건 존슨 어시 베르너 골이지만 손흥민 선수와의 합작 플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위치에서 판단이라든지 손흥민 선수와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잘 맞았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 베르너, 손흥민, 존슨으로 구성된 굉장히 빠른 쓰리톱이 쿠루세스키가 뛸 때 이 템포 문제, 역습 상황에서의 속도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해줬고, 무엇보다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이 시도가 됐어요. 손흥민 선수가 홀로 최전방에서 많이 압박을 할 때 굉장히 지친 모습들이 있었는데 존슨과 베르너가 번갈아서 맨 앞으로 올라가주면서 압박을 커버해주고, 특히 베르너가 원래도 최전방에서 압박을 정말 열심히 해준 선수다 보니까 베르너가 오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전방 체력 부담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그랬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전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연달아 빵빵 터질 수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벤탄쿠르가 공을 운반해 들어온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했고,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으로 오히려 돌파에 들어가면서 베르너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상대의 허를 찌른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베르너가 그대로 오른발 논소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빨려 들어가면서 아마도 이게 손흥민 선수와 함께 훈련을 하면서 이런 슈팅 능력을 배운 게 아닐까, 전수받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베르너의 폼이 절정에 올랐던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던 과정 속에 부상이 아니었다면 더 좋은 활약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고, 손흥민 선수의 원톱 기용이 더 빛났던 게 베르너가 왼쪽 측면으로 뛰면서 붙어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웨스트햄과의 경기 같은 경우도 시작 5분 만에 우도기 선수가 이제 기점 역할을 한 이후 벤탄쿠르가 왼쪽으로 벌려준 공, 베르너가 또 한 번 왼쪽 측면을 파고들어서 컷백 준 것을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진 가운데 존슨이 들어오면서 마무리해서 골을 넣었던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존슨 패스 베르너의 골이 뒤집혀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존슨도 어떻게 보면 베르너가 함께 뛰어주면 이런 체력 부담이라든지 또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베르너와 함께 뛸 때는 덜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면들을 생각한다면 베르너, 손흥민, 존슨이야말로 지난 시즌 구축했던 토트넘의 공격 라인 중에는 가장 강력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대로 베르너를 보내는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3-2024 시즌 유럽 5대 리그는 물론이고 10대 리그까지 10개 리그까지 통틀었을 때도 공격수 중에 가장 많은 전방 압박 수비 거리를 기록했거든요. 90분당 433m를 정말 수비적인 움직임으로 가져갈 정도로 많이 뛰다 보니까 시즌 막판에는 손흥민 선수 지치면서 슈팅의 정확성도 떨어졌고 좀 많이 힘든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베르너가 뛸 땐 그런 모습들이 좀 덜 나왔다. 베르너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올라가서 이 압박을 분담해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힘을 낼 수 있었고, 존슨도 베르너가 있을 때 말씀드린 그 전방 압박을 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정력의 문제가 덜 드러났다. 결국엔 전방에서의 결정력은 집중력은 체력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베르너라는 부지런히 많이 뛰는 빠른 선수가 있는 것만으로도 토트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토트넘의 이적 시장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올 여름에 사우디 이적설이 돌았던 히샬리송이 최근 브라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잉글랜드를 떠난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내가 사우디로 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나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잉글랜드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브라질에서 휴가를 중에도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최상의 모습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다음 시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토트넘에서 좀 내가 미완의 과업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르너의 임대를 연장하게 됐고 히샬리송이 남게 된다면 결국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추가 영입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이 떠나야 그 자리에 좀 거액의 투자가 가능한 것이고 또 새로운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 왼쪽 측면은 손흥민 선수와 베르너 선수가 있는 데다가 솔로몬까지 부상에서 회복한다면 최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뛸 때 특히 오른발잡이인 솔로몬이 왼쪽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꽉 차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오른쪽에서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 이렇게도 구성이 구성될 수가 있고 다양한 패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왼쪽에는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이라는 자원이 있다 보니까 왼쪽 전문 자원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왼쪽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나 베르너와 유사한 역할이 장점인 허드슨 오도이의 영입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베르너의 계약 이후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라인의 새로운 영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다만 단서가 있어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적절하게 좋은 선수를 적당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다면 윙어와 중앙 공격수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아직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가 있는데 우선 브라이언 힐은 올여름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왼발잡이인 브라이언 힐이 물론 왼쪽 정발 윙어로도 뛸 수 있지만 오른쪽 반대발 윙어라든지 공미 역할을 많이 커버했었잖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측면 공격 자원의 영입이 필요할 수 있다. 윙어라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존슨 같은 경우 지난 시즌 후반기 특히 보여줬던 결정력의 문제가 심각했고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었죠. 쿠루셉스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전방 압박이라든지 또 측면 스피드를 활용하기에는 본인의 물리적인 그런 속도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주전으로 나와도 좀 마땅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에 경쟁력을 가할 수 있는 한 명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최전방 공격수로도 히샬리송이 분투의 의지를 보였고 손흥민 선수도 전술적인 역할을 잘해주지만 정통파 9번 타깃형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 내지는 히샬리송보다 조금 더 득점력이라든지 연계 능력이 좋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 히샬리송을 매각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공미 자리는 일단 메디슨이 있고 또 베리발도 올 시즌에 와서 뛸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쿠루셉스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부상자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유로파 리그를 병행해야 되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포지션별로 3명 정도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는 토트넘의 전술 스타일상 선수의 부상 이슈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명씩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왼쪽 손흥민, 베르너, 솔로몬, 공미, 메디슨, 베리발, 쿨루셉 그러면은 전방과 우측면에는 한 명씩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솔랑키와 기라시인데 산티아고 히메네스라는 멕시코 대표 공격수도 거론이 됐지만 이 선수의 몸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선 멀어졌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히메네스가 올라면 히샬리송이 매각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랑키는 비쌀 수 있지만 홈그로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기라시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바이아웃 금액이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노리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라시가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토트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좀 미지수라는 것이고 다만 솔랑키는 본머스가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적료 줄다리기가 필요하고 다른 경쟁팀도 있다는 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폴 오키프가 추가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허드슨 오도이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노팅엄이 오히려 300만 유로 영입했는데 3천만 유로에 팔 수 있다 보니까 토트넘 측에 역제안을 했다. 노팅엄이 지금 자금적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보다는 좀 싸게 데려온 오도이를 팔아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역제안이 들어왔고 토트넘도 좀 긍정적으로 봤다고 해요. 하지만 토트넘 내부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선수 영입 구성의 핵심적인 인물인 테크니컬 디렉터 요한 랭이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 랭은 데이터를 매우 중시하는데 지난 시즌 허드슨 오도이가 8득점 1도움을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기는 역시 몸 상태 문제 때문에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꽤 걸렸고 후반기에 폼이 올라오니까 괜찮기는 했지만 2018-2019 시즌에 입었던 치명적이었던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에는 부상이 잦은 선수, 발목 부상이 잦은 선수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만약 영입했는데 부상으로 또 단기간 못 뛰게 된다면 영입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르너를 재영입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지원할 공격수 조금 더 많은, 조금 더 뛰어난 자원이 있으면 하는 팬들의 마음이 큰데요. 베르너 선수의 임대를 연장한 것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뛸 때 전방의 히샬리송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베르너, 손흥민, 존슨 내지 또 다른 오른쪽에 뛰어난 윙포워드가 오거나 혹은 솔로몬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형태로 플레이 A를 가져가고 히샬리송을 조커로 쓰고 또 다른 확실한 공격수를 데려온다면 또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면서도 많은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영입이 될 수 있을지가 이제 앞으로 이적 시장에서 지켜볼 부분일 것 같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꼭 대형 선수로 영입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첼시의 코너 갤러거가 여전히 밀도 있게 얘기가 되고 있고 셀틱의 오라일리 역시 많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백 라인은 반더벤, 로메로, 드라고신이 있는 가운데 뎁스 강화를 위해 한 명이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로얄 선수의 이탈리아 행이 유력해진 가운데 스펜스까지도 정리할 계획이라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포로의 자리를 대신할 오른쪽 풀백도 아마 물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부터 본격적인 이적 시장의 발표와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토트넘이 베르너 임대 오피셜 이후 또 어떤 오피셜을 띄우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올 여름 이적 시장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파트너가 누가 될지에 대한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